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자, 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예.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첫째는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을 지금까지는 위원들이 추천할 때 두 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그 의결 정족수가 7명 중에 6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숫자를 5명으로 줄였습니다. 즉 3분의 2, 5분의 3, 5분의 3만 동의하면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지금 구성으로 보면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의원이 2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명이 다 반대를 해도 음. 5명만 찬성을 하면 후보가 추천이 가능하겠다는 점. 그래서 이제 원래 야당에게 비토권을 줬었는데 그 비토권이 이제 무력화되는 예.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후보 그 추천도 이제 예전에 처음에 지금은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추천을 했는데 초창기 위원을 추천 안 하는 바람에 시간이 오랫동안 지체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개정안에서 바뀌었습니다. 만약 야당이 계속 추천을 안 했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추천해달라고 요청하고 10일이 지난 이후에도 추천을 안 하면 국회의장이 임의로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야당이 소위 이제 발목 잡기라든지 아니면 지연 전술을 쓸 때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 그 법안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국민의힘은 그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만은 그 무기력한 모습이었죠. 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거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만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정기국회가 이제 끝나는 그날 저녁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3시간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끝나는 자정이 돼버리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는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데 그 정지되기 바로 전날 그 밤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몇 시간 하지 못하고 끝나버렸죠. 네. 그리고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임시국회를 민주당이 또 소집을 요청해서 임시국회가 10일 날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10일 날 임시국회 열리면은 필리버스터를 그 안으로 즉 공수처법 관련된 필리버스터를 했었는데 동일한 안으로는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일 날 임시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제 표결로 처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뭐 다음 그 지금 현재는 뭐 국정원법 관련해서 또 이제 다른 법안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필리버스터도 이게 회기가 끝나면 끝난다는 말씀을 드렸고 첫째는 두 번째는 무슨 규정이 있냐면 과반수 이상이 만약에 이걸 반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끝내도록 표결을 해버리면 필리버스터를 또 종료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필리버스터가 현재 의석 구성으로 본다면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별 효과가 없죠. 사실 시간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무작정 무한정으로 법안 처리를 또는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건 결국은 의석수 국회 내에 여야의 의석 구도가 야당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결국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수처는 민주당의 계획대로 내년 초쯤이면은 출범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논란거리는 없겠습니까? 뭐 하나 이제 논란거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뭐 아마도 그러니까 내년 초 말씀하신 것처럼 출범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공수처장은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5분의 3이 됐으니까 5명만 찬성해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난관은 뭐냐면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 공수처 안에서 일해야 될 검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수처에 소속 검사들을 임명하는 과정에 야당 의견을 듣도록 법이 지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야당이 이제 검사들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시기가 반드시 내년 초에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공수처장 임명되면 출범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범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완벽하게 공수처의 모든 인원들이 다 세팅되는 그런 시기는 조금 늦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장만 있으면 공수처 출범은 가능하니까. 예. 다만 공수처 안에서 일할 검사들을 구성하는 데는 야당의 동의가 일정 부분 있어야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완전체로 공수처가 완성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당의 공수처법 강행에 맞서서 소위 그 반문연대도 본격화되고 있죠. 예, 주호영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공동 대표로 참여하는 이른바 반문 비상시국연대가 출범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선을 그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원내대표는 모든 그러니까 반문, 소위 현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세력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 저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왜 선을 긋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요 중도층 끌어안기에 좀 더 관심이 많았어요. 예. 현재 보수 진영 중에 크게 갈라지는 게 이제 소위 태극기 집회라고 얘기하는 극우, 극렬, 우파 세력들 이 세력들과는 거리두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래야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그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거기와는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조영 원내대표가 어제 만났던 사람들 보면 극렬, 극우 세력들이에요. 소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거기 나와서 막 좀 과격한 발언했던 분들, 소위 정광훈 목사와 연대하거나 같이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 다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예전에 이제 4.15 총선에서도 4.13 총선에서도 결국 실패했던 이유가 그런 극우 세력들과 함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 극명하게 다 증명이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조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호영 원내대표 이런 행보는 절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맞다고 보는데 예. 문제는 지금 조호영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내에 이제 좀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도 모든 보수 세력이 합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이게 과연 잘한 선택일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당내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분열이나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비위 관련 대국민 사과를 두고도 그 당내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그 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무책임한 뜨내기의 변이다. 이런 다소 좀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의 당내 입지가 글쎄요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흔들린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흔드는 사람들은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현재 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의원과 친한 것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당내 이제 다선 의원들 중에 이제 몇 분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흔들고 있어요, 분명히. 또 비대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쇄진을 쳤거든요. 나 그럼 그만두겠다. 그럼 만약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가면 누가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거 전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거나 아니면 흔들어서 그 자리를 내려오게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 4월 지금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아주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좀 만약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게 되고 또다시 혼란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기고 이래가지고는 선거 치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불만이 있는 사람도 목소리는 내긴 하겠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는 것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 체제가 흔들린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당내에서 이런 갈등은 일어날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가 태극기 집회 세력들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요. 그렇게 되면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나눠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총선도 그렇고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극우 세력들, 극렬 극우 세력들과 연대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실패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다시 그 길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모습은 제가 볼 때 좋은 선택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서 4.15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났던 황교안 전 대표가 8개월 만에 침묵을 깨고 나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언젠가 정치에 다시 복귀해야 될 시점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어쨌든 총선에 패배했고 총선 패배의 어떤 책임을 지고 물러났기 때문에
자숙하고 당분간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세를 갖는 것보다는 상당히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중질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늘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생겼다 이렇게 자리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여지가 생겼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침묵이 길어지면 잊혀진 존재가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한마디를 던지는 것은 본인의 존재감을 다시 확인시키고 위험하거나 또는 위기의 상황에서 본인이 구원등판을 할 수 있다는 면을 각인시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SNS 글을 올린 것은 정치 재개를 위한 기지개를 켜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국민의힘의 이 상황에서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섰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SNS 글을 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자, 국회는 이번에는 국정원법과 남북관계 발전 법안 처리를 두고 뜨거운데요. 무엇이 논란입니까? 일단 국정원법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 대공 수사, 뭐 간첩 관련된 수사나 이런 수사를 이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거든요.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법, 그다음 경찰법, 그리고 이제 공수처법 이 세 가지가 권력 개혁, 권력기관 개혁의 어떤 법안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국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어떤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첩 조사를 하는 바람에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막 몰아세우고 막 그 간첩으로 씌워가지고 처벌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내 활동은 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국정원은 이제 대외 활동만 한다. 정보 수집,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외적인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대내 대공 관련된 수사는 경찰이 이관해서 가져가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큰 틀에서 국정원법의 가장 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고 경찰이 가져간다고 해서 과연 중립성이나 아니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뭐 제가 볼 때는 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가 끝날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또 표결을 통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공수처법처럼 무기력하게 또 야당은 한계를 느끼면서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대요. 더불어민주당은 강제 종료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제 종료를 할 수 있어요. 표결로 해서 강제 종료를 할 수도 있지만 여론을 의식하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법 통과시키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여야 합의가 아니라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일부 이제 국민들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필리버스터까지 막는다고 하면 더 여론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일단 공수처법이 가장 중요했고 또 검찰 개혁의 가장 큰 틀에서 공수처법 통과가 거의 8분 응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무리하게 몰아붙일 때는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막지 않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허용한 다음에 표결 처리를 가게 되면 여론이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제로 이걸 종료시키지 않고 다 국민의힘이 하도록 놔두고 그리고 나서 끝나면 표결을 통해서 처리하려고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는 15일로 회의가 또 연기됐는데요. 연기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좀 시간을 빨리 해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잡은 것은 일단 변호인 측, 즉 윤 총장 변호인 측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요구를 다 받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다 받아준다는 말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받아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시를 내린 게 있어요. 네. 절차를 잘 지켜라.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해라. 하루 만에 끝내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을 충분히 갖고 기회를 다 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법무부가 저는 수용한 걸로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지금 현재 야당이나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절차적 정당성이 또 문제가 되면 어떤 결론이 내리든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절차적 정당성을 다 보장해주고 또 이게 징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가능한 한 들어줘라. 그래야 나중에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법적 투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반발하거나 이런 일을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나 아니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가능한 한 수용해줘서 추후에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려는 의도, 그런 의도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기일을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 요구하는 증인들도 채택을 해서 그 진술을 듣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단계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한 번 더 늦춰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상반된 지수를 펼칠 증인이 4대4 네. 같은 수로 맞서게 됐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15일 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양쪽이 서로의 의견을 제시할 거고요. 근데 결정은 징계위원들이 하는 거니까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더라도 징계위원 5명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당연히 치열한 공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제 4대4 정도 양쪽에서 다 의견 듣고 징계위원회가 아마 15일쯤에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지지율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부동산 정책이 가장 왜냐면 그 부정적 평가를 왜 했느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가 부동산 정책이에요. 예. 전세나 아니나 집값 오름세나 이런, 물론 지방과 다르게 서울 수도권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추윤 갈등, 소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문제가 계속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도 높고요. 국민들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임명권자가 임명한 두 사람이 저렇게 싸우는 모습이 결국은 임명권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징계위원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이제 지지율은 반등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하나는 일단락이 되고요. 윤석열 총장이나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정이 나든 결정이라고 나면 약간의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나면 추윤 갈등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지율은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 지금 현재로는 추미애 윤석열 총장 두 사람 사이에 갈등 요소가 일정 부분 작용을 해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지고,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지지층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일정 부분 빠졌거든요. 예. 그 말은 결국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공수처법을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도 일부 작용을 했는데 예. 이번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진보 진영의 지지율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반등이 저는 다음 주에 일어날 걸로 보여지고 징계위원회까지 끝나고 나면 다시 조정을 하면서 예전의 지지율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였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